자, 트와일라이트 라디오 시즌 3 개취타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계략을 맡고 있는 제이크입니다. 네, 전 지미입니다. 네, 저는 카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영화를 고민을 하다가 패스트 라이브즈라고 하는 영화를 골라봤어요. 셀린송 감독이고요. 셀린송 감독의 데뷔작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네, 그리고 좀 데뷔작 치고 좀 큰 상을 받았죠. 어떤 상 받았죠? 네. 네,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네. 받으셨고 또 작품상 또 노미네이트까지 네. 되신 영광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한국 작품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음. 그렇죠. 미국 작품인데 한국인의 정서와 한국인이 만들었고 한국인들이 출연했다 정도의 의의를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남녀의 연애 이야기다 보니까 음. 제가 굉장히 보면서 제 이야기를 많이 떠올렸었고 또 어, 우연찮게도 제가 얼마 전에 정말로 12년 전에 음. 만났었던 옛날 여자친구를 12년 만에 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 네. 더 좀 감정이입을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겠는데 오늘? 재밌겠네. 네. 어떠셨어요? 영화 되게 은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깊은 빡침을 느꼈어요. 이 음. 은은한 가운데 이 빡침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보자마자 페북이나 이런 어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강렬한 감정이 뭐지?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빡친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참여를 했다. 그렇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빡친다기보다는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 네. 저는 어떤 그러니까 주인공의 몰입하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혜성, 그 다음에 로라,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아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서에 조금 더 감정이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사실은 혜성에 조금 더 이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남자의 개 찌질한 그쵸.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찌질한 시기를 거쳐가는 걸 제가 보면서 막 괜히 말 못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그런 걸 느끼면서 초반에 좀 그랬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아서 감정에 이입이 되더라고요. 저런 보살이 있나 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화의 만듦새나 뭐 각본이나 그런 거에 완성도에 상관없이 이런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대사라든가 그다음에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미국인 2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완벽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 감정을 100%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감독 자체가 한국인이었고 한국에서 볼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정도로 각본을 썼고 이 정도의 빡침을 또는 화가 남을 느끼게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의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저한테는 좀 묘한 영화였었어요. 네. 화가 나는 지점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대방이 저를 기만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만. 네. 어떤 게 기만? 근데 그러니까 첫 장면은 사실 아이였을 때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 되게 기묘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혜성과 로라가 그 바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지켜보는 그 다른 바의 사람들의 손님들의 이야기가 반찰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서는 완전히 좀 동떨어진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그 혜성과 로라에 대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처음엔 저도 저렇게 나중에 둘이 잘 되나 보다라고 했다가 마지막 결말에 가서 그 장면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허수아비 취급해? 이렇게 아서 되면서. 입장에서. 아서 입장에서. 근데 그 감정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게 이미 그 사전에 어느 정도 조금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둘이 그렇게 만나는 걸 인정하는 걸 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만약에 이 아서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그냥 화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나를 이렇게 완전히 허수아비 취급하면서 니네끼리만 한국말로 얘기해? 여기서 다시 또 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완전히 그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표현이 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래 내가 어느 정도 허락은 해줬지만 니네가 나를 이렇게 아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라는 거에서 오는 아주 스멀스멀 올라오는 화가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모르겠어요. 저도 그 소위 말하는 한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외국인이 아니고 거기 나오는 그 아석처럼 유대인이 아니고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아량을 못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내가 서운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화나는 상황이었겠다까지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마지막 장면.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로라가 그 혜성을 떠나보내고 돌아서서 오면서 엉엉 울잖아요. 안겨가지고. 근데 그 장면에서도 솔직히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 되게 긴장되는 장면이 그거거든요. 그 서로의 육체 관계는 언제 할 것인가. 그러니까 키스는 언제 할 것인가. 손은 언제 잡을 것인가. 그럴랑 말랑 하니까. 도대체 둘은 언제 자는 건데. 라고 그렇죠. 하면서 성인이잖아. 끝까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공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기법이잖아요. 도대체 그치. 척키는 언제 나와? 그렇지. 도대체 이 살인마는 언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끝까지 기대하게 사람들이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가지고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처럼 이 영화도 저 사랑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가 이 말미까지 끌고 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서 나오는 것이 로라가 그 혜성을 떠내보내고서 엉엉 울면서 남편한테 안기는 장면이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뭐야 니네들 그래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가 아니라 저는 이게 영화만 끝났을 뿐이지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지민은 조금 다르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우선 가장 최근 한 3, 4개월 봤던 영화 중 가장 울림이 크고 가장 흥미롭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딱 말씀하셨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영화의 제목이 패스트 라이브즈인 것처럼 이 영화가 명백하게 어떤 전생, 인연 이런 것들을 인물들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전생에는 어땠을까? 다음 생에는 어떨까라는 주제들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마지막 장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전생에서의 연인이었던 두 명. 근데 이 현생에서의 그 말하는 아서라는 남편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마치 원래는 분절돼 있던 시간이 마지막에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의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고 아쉽거나 이제 왜냐면 그 전생에 있었던 이제 혜성과의 연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말로 되지만 사실 현생에 있는 아서는 계속해서 나의 아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함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괴로워하죠. 그쵸. 결국은 이 노라의 12년 전, 24년 전인 울보 나영이를 처음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는 그 장면이 혜성에게는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의 끝이겠지만 아서에게는 어쩌면 앞으로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시작의 어떤 멜로의 시작처럼 보였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특히 아서가 전혀 그녀를 뭐 나무라거나 화나서 뭐 혼자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아닌 그녀를 안아주는 장면이 정말 멋있었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멋있었다고요? 그쵸? 저는 뭐 네. 비슷한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결국은 저한테 남은 건 뭐였냐면 끝이 없는 불안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이 연락을 해도 불안하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아서라면 로라가 연락이 안 돼도 불안할 것이고 어딘가에 멀리 내가 떠나가도 불안할 것이고 그쵸. 라고 하는 그 약간의 그 좀 약자로서의 그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간지옥이네요. 그렇죠. 무간지옥이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그 끈끈한 인연 같은 것이 분명히 내가 가질 수 없는 무언가도 또 분명히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왜? 나는 로라의 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분명히 아서는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대사 중에 나오잖아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과연 로라는 무엇을 채웠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게 혜성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부분이 나한테는 좀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바람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고민을 한다면, 네네네. 네, 고민을 한다면, 자, 육체는 내가 당신의 육체와 나의 육체는 이미 그 일심동체가 됐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육체끼리는 어쨌든 서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마음은? 이라고 했을 때, 로라의 마음은 나와 100% 맞는가? 나랑 진짜 인연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서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이후에를 생각하자면, 좀 불안한 관계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후에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을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아서가 그 둘의 바에서 나눈 대화들을 전혀 물론 말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아서가 얼마나 한국말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묘사를 안 해준 점. 하지만 굉장히 뭐 배고파, 뭐 먹을 거야 라는 단어들을 되게 명확하게 쓴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알잖아요. 사실은 이 둘의 기운이나 뉘앙스를 충분히 외국인이어도 느낄 수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저는 그 광경을 다 결국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안이 종결이 되는 시점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막연한 불안, 실체 없는 불안을 명확하게 혜성이라는 실체를 마주하고, 내가 당연히 그 불편한 감정들이 영화에서도 너무 재밌게 묘사가 되지만 그것들을 막 내쫓거나 공격하지 않고 결국 그 혜성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꾸준히 적대하고 그들을 이제 내 아내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저는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찌질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숙한 태도라고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결과론적은 내 품에 와서 울었잖아요. 네, 저는 그것들이 많은 것들에 대한 불안의 종결로 어쩌면 내가 아서라면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살은 끝까지 보살이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울보나영의 모습을 나도 이제 알게 됐으니 어쩌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앞으로 더 마음껏 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서에게.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보다는 한층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봤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미 입장에서는 감독이 이미 보여줄 것들은 딱 정확하게 보여줬고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사는 영화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이제 셀린송 감독님께서 이 커플들에 대해서 그런 불안의 존재로 묘사할 거였다면 이 그 두 사람이 침대에서 하는 대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면서 어쩌면 이거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참 나쁜 미국인으로 생각하겠지? 저는 그 대사를 아마 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 사랑이 앞으로 더 파국이고 불안으로 갈 거다라는 어떤 이 불안의 씨앗이 있었다면, 결국 마치 이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관계가 계속 되는 거였다면, 하지만 명확하게 그 과거를 외면하고 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그것들을 용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저는 그 어른이 돼서 뉴욕에서 작가가 된 이제 이 노라라는 캐릭터, 이제 그 전에 한국에서는 나영이었죠. 그 노라가 결국은 자신의 어린 모습과 이제 화해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혜성과 연인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때의 나, 네, 혜성과 있었던 그때의 나, 그리고 지금의 노라라는 어떤 두 인물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어떤 자아의 대화처럼 봤던 거죠. 그러니까 뭐 대사에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성이 사랑했던 건 지금의 로라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생 때 로라를 사랑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뉴욕으로 오지 못했던 그 시절에 로라를 사랑했던 거고, 근데 로라도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로라는 20년 전에 두고 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거는 어쨌든 그때의 로라와 지금의 로라는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 로라가 이제 지미의 의견대로라면 이 로라가 다음 또 12년을 넘어갈 때는, 또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땐 또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카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사실 저는 보면서 굉장히 왜 내 감정이 이렇게 업셋이 될까? 이게 되게 사실 의문이었는데, 특정한 장면으로 보자면, 지금 회자되는 그 레스토랑 씬, 술집 씬하고, 그 한 사람을
철저하게 등을 지기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언어도 완전히 다른 언어를 써가면서 둘만의 소통을 한다? 사랑의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랑의 미러를 속삭인다는 건 주변 사람들 완전히 배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잔인하게 보여주는 거에서 빡침이 1차가 있었다. 야, 저 두 노년이 정말 잔인하다. 그리고 그래, 사랑은 그렇지. 주의 따윈 생각하지 않아. 그래 기만이라니까. 사랑은 그렇지. 그거를 인정하지만 빡침이 있었어. 나의 빡침은 누구의 입장일까요?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 노라가 우는 데서 엄청 빡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노라는 나영이던 시절에 울보였어. 울보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울지 않지? 난 울지 않지. 그렇지만 얘가 다시 울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말엔 저도 이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우는 나영이가 드러나는 거.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걸 남편은 그런 나영이를 만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 강인한 어떤 노라보다는 너는 왜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라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일 수 있는 거죠. 애착 관계에서는. 그런데 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다 싶었지만 사실은 저는 뭐랄까 경험적이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여성의 페르소나에 대한 굉장한 이갈림이 있어요. 욕이 막 나와요. 욕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전지현 그 영화 대사에서 말한 좀 어마어마한 쌍년들이거든요. 이거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을 그렇게 표현하냐면 얘는 과거에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애착을 나눴던 것도 놓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현재의 자신을 안정되게 하는 이 현실의 논리도 놓지 않아요. 두 가지를 다 쥐고 다 흔들어요. 양쪽 남자를 다 흔드는 다 거야. 흔들어. 그리고 누구 하나도 놔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유부단함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양쪽을 다 가슴 아파해. 와, 난 이런 어떤 캐릭터를 볼 때 단전에서부터 빡침이 올라옵니다. 저것은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에게 둘의 사이를 그대로 쿨하게 얘기를 해주고 만나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집에까지 초대를 한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 서로가 비밀도 없고 굉장히 쿨한 뉴요커의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네가 네. 찌질하게 반대를 해? 그럼 너 찌질한 거야. 여기서 만약에 네가 다른 감정을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건 네 책임인 거야. 그러니까 책임 전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도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외통수야. 외통수에 걸렸어. 외통수에 걸렸어. 부처인 그러니까 척하지만 약간 내가 보기엔 굉장히 체크메이트죠. 이거 완벽한 체크메이트. 완벽한 체크메이트. 밀렸잖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나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어. 라고 하는 걸 그냥 다 까발린 거야. 이건 그렇게 하면 나는 속 편하거든. 나는 그다음부터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거든. 네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가시키는 걸 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서에 대해서 많이 감정이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허락하는 방법밖에 없고 뭐라고 하겠어. 내가 대인배인 척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반대를 해? 그러면 서로 꿍한채로 살아야 되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누군가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조금 더 고민해봐라 정도인 거지 반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나중에 후회를 했을 때 나에 대해서 다 책임 전가를 해버리거든. 그때 그걸 말리지 않았다면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 로라가 나는 그 자기의 책임을 또는 뭔가 자기가 마음에 좀 쌓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다 아서한테 던져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야님께서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그 쌍년이라고 하는 그거의 그 워딩에 조금 더 저는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정이입하느냐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여러 영화에 관련해서 감정이입되는 이런 캐릭터가 생길 때는 이게 나의 그런 또 다른 아이덴티티가 그쪽에 또 몰입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지미가 생각하는 아서와 제가 생각하는 아서가 약간 좀 다르잖아요. 아, 달라요. 그렇죠. 결이 달라. 왜 뭐가 다르냐면 내가 생각하는 아서 조금 더 찌질해.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은 것처럼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미가 생각하는 아서는 조금 더 성숙해. 그리고 저는 수용했어. 이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결국은 저는 정말 혜성을 초대한 것이 그의 의지였다고 보는 입장이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 진짜 찌질한 게 뭐냐면 와. 이거 말.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게 아닐까 그가. 그가? 그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예를 들면 그 선택권에 대한 뭐 얘기를 뭐 좀 더 해보자면 내지 주도권. 네 이제 물론 아까 그 참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제 그 상대방 여성분이 저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다면 저 또한 아 내가 가불기에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그쵸. 했을 가불기지. 것 같아요. 하지만 노라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노라 또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 아서가 나를 어쩌면 떠날 수도 있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 라고 사실은 그 배팅을 걸고 전 했다고 보거든요. 노라가. 떠날 수도 있다. 네, 왜냐면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충분히 나의 과거와 마주하고 내가 예전에 정말 사랑했었던 물론 어렸던 시절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아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저는 모든 것들을 오픈한 그리고 아니야. 동시에 상대방도 받아들인 거 아닌가 아니야. 라고 봤던 거죠. 노라가 베팅을 했다. 저는 그러니까 노라 또한 이제 결국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떠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은 보기로 했다. 그치, 상황을. 그렇죠. 저는 그리고 저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아서였다면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과연 내가 혜성을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라는 질문한다면 전 너무 보고 싶거든요. 진짜? 네. 근데 그거는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영화에서 사실 너무 많은 시간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12년 동안 어쩌면 거기서 말하죠. 처음에 어떤 한 숙소에서 우연하게 만나서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인연이란 뜻을 아냐. 우리 이 도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당신이랑 내가 만난 게 인연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노라라는 사람이 나의 연인이자 운명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였고 그는 12년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수많은 동고동락이 있었을 텐데 12년은 결코 짧지 않잖아요. 그 시간이 준 그 두 사람만의 신뢰라는 건 이제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영화에서는 매우 생략되어 있지만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가 찌질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 이야기가 관객들이 봤을 때 난 매우 나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메타인지까지 이렇게 되는 이 캐릭터야. 굉장히 이 사람은 노라라는 매력적인 사람을 아내로 마주할 자격이 있구나라고 전 봤던 건 거죠. 근데 네. 나는 되게 노라가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정도로 도박을 걸고 그 정도로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캐릭터였다면 자, 지미의 얘기는 이 노라가 그 울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언급이 됐고 그쵸. 마지막에 언급이 됐다. 메비우스띠가 서로 맞물리는 것처럼 그치.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신뢰를 보여주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 우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약간 이런 건 거죠.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즉 노라도 그 키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몰랐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고 또한 그 낯선 상황에 가족들과 놓여진 상황에서 그녀가 이제 영화 감독이라는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근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 또한 작가로서 또 심지어 남편도 작가이면서 이름도 아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노라는 명확하게 자신이 굉장히 낯선 상황에서 뭔가 명확하게 쫓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놓고 온 것들, 잊혀졌던 것들에 대해서 마치 모국어를 잃어버린 이제 입양아처럼 그쵸. 전 그런 상황처럼 봤던 거라서 정서는 그렇죠. 네, 그녀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혜성이 나타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를 다시 만나서 마치 그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처럼 사고를 치고 싶다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었다는 건 거죠.
과거가 온 거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음. 이 어떤 관계를 단순한 남녀의 관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푼 거죠. 나의 과거가 이렇게 찾아온다면 하지만 음. 나는 현재 어떤 그 과거와 상반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나는 그 과거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본다면 사실은 저는 노라나 아서가 너무 이해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그 남녀의 관계보다는 그런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을 좀 돌이켜봐도 이 영화를 볼 때.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 안에서 저는 이 영화가 이 시각 체계에 대한 문법이 명확한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 어린아이 두 소년이 입고 있는 의상의 색의 톤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예를 들면 혜성은 파란색으로 이제 노라는 빨간색으로 묘사되는 장면이라든지 이 두 인물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회상하는 장면들을 할 때는 인물이 꼭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현실에 맞춰서 가는 이야기를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문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결국은 노라도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혜성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그들이 결국 끝났다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측면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라고 조금 더.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좀 더 그렇게 명확하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을 얘기를 할 때 여기서는 그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생, 그 다음에 올 후생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이들이 전생과 후생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에 있었던 게 전생,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시작하는 게 후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전생에서도 얘네들은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생, 그 현생인 거죠. 현생에서도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나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저는 오히려 그 전생이 두 번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24년 전과 그쵸. 12년 전. 24년 전에는 명확하게 이어졌다. 왜냐면 그들이 감정도 서로 표현했고 손을 잡는 장면들이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있었고 또한 그 부모님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둘의 관계를. 그리고 그 모습을 매우 좋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전전생에서는 이루어졌으나 전생에서는 그들이 서로에게 이제 향할 수 있었으나 향하지 못한 어떤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그 다음에 지금 현생에서는 서로가 다른 사람을 만났던 예를 들면 혜성도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이제 결혼의 이유로 결국 헤어진 상태고 노라는 지금 현 결혼의 삶을 너무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다음의 생에는 그들이 만날 수도 있다라고 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한번 이어졌던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좀 그 연수를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동양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년 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12년 12년 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띠가 12년 주기로 돼 그쵸. 있잖아요. 12간지 12간지 주기로 돼 있고 그 우리가 일갑자라고 얘기하는 게 돌아온다. 12가 5번 돌아야지 일갑자잖아요. 그렇죠. 60년이 돼야지 일갑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생일이 돌아오는 거죠. 네, 진짜 생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이 안에다가 셀린송 감독이 굉장히 동양적인 사상,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더 큰 칭송을 받지 않았을까? 왜? 지금까지 홀리우드에서 이런 방식으로 아시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 거의 없었고 그쵸. 대부분 아시안을 얘기하면 뭐 타이 아니면 뭐 대만 아니면 중국 정도까지는 얘기는 했었는데 한국적인 정서에 대해서는 뭐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거는 기생충 정도? 그렇죠. 네, 기생충 정도의 감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셀린송 감독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한국인의 그 정서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방식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또 뭐냐면 지금의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올드한 감성이라는 거지. 아, 그건 맞죠. 이민자 감성이라는 게. 이민자 감성이라는 네.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순두부찌개 먹으려면 미국에 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정말 맛있게 했었는데 그쵸. 30년 전에 그 북창동에 진짜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이미 시대가 우리나라랑 변하면서 맛이 훼손이 됐고 그 순수한 맛을 지키고 있는 건 미국이다. 그쵸. 라고 하는 거기는 박제돼 있지. 거긴 박제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셀린소운 감독이 그 미국으로 가서 그 이민을 가서 박제된 감정. 박제된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음.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 말씀 너무 저도 동의가 되는 네.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한국 사람들이 LA에 놀러 갔을 때 되게 당황하는 측면 하나가 시간 여행 갔다. K타운 왜 이렇게 촌스러워? 예전 라고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냐면 간판에 쓰는 폰트라든지 아무래도 더 디자이너 너무 잘 알고 입장에서는 계시겠지만 미국의 그 뭐 LA에 무슨 뭐 한인타운이 나온다? 그쵸. 그러면 미칠 것 같아. 사실은 시각적인 세련됨과 굉장히 거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음. 저희는 이제 미국의 그 디자인을 보면서 음. 디자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가지고 한국에서는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또는 로고나 이런 브랜딩에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에 버금간다가 아니라 더 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쵸. 특히 뭐 진짜 뭐 아이돌 앨범이라든가 아이돌 앨범에 들어가 있는 로고 뭐 그다음에 뭐 그래픽 패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선도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이미 이제 미래로 와 있는 거죠. 근데 LA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저 사람들 패션이 왜 저렇게 촌스럽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래픽들 이런 것들이 더 그쵸. 이상 거기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을 예전에 선진국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보다. 네. 근데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나? 단지 미국 감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시간이 박제돼 있는 느낌을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느낀 감정은 그 박제의 감정이었어요. 도대체 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그 다음에 이 애틋한 감정, 그 다음에 뭔가 전생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한국인인 그 찐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되게 올드 패션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새롭다는 느낌보다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 같은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감정들도 이제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감정들을 얘기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지현이 한참 활동을 했을 때, 뭐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클래식이 되게 비슷하죠. 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 미국에서 새롭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최근 20대, 옛날 영화를 즐기지 못한 세대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새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롭긴 한데, 이게 과연 새로운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셀린송이라는 감독이 이제 아버님께서 넘버 3를 만든 그쵸. 이제 송노한 감독님이시고 참 이 주인공 이 극중 주인공과 같게도 어렸을 때 이민을 갔고 그래서 참 되게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녹아 있지 않나라는 측면 그래서 그 박제된 감성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그 결국 본인이 놓고 온 한국에 대한 기억 근데 처음으로 한국을 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작품을 찍기 위해서 사실은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 근데 결국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점이 그래서 이 한국을 찍은 장면들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남산타워라는 스팟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스팟이 아닌 전혀 처음 보는 앵글로 남산을 묘사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굉장히 외국인의 시선에서 이 서울이 그려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와닿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어떤 세계에서 이제 한국이라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하지만 지금은 또 미국인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과거의 나와 현재 내가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조금이라도 그런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야기를 전 쓰지 않으셨나 자연스럽게. 자전적 이야기기도 하지만 그쵸. 그 자전적 이야기가 결국엔 자기의 성찰을 위한 이야기다. 좀 그런 측면으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박제된 감성이라는 거에 너무 동의하고 저 또한 그런 느낌을 매우 기시감을 받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떠나보내려고 하는 어떤 감독님의 마음이 그 인물들로 대변이 된 게 아닌가. 네. 그 카야님은 어떠세요? 저는 왜 인연이라는 거를 끄집어냈을까? 왜 이 사람은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만 했을까? 저는 사실 동양인들이 전생과 인연을 운운할 때는 설명이 안 될 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피할 때죠. 그러니까 로지컬하게, 리즈너블하게 뭔가 얘기가 안 풀릴 때, 야, 다 인연이고 뭐 전생이고 뭐 이렇게 동양인들이 약간 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재밌는 건 서양 애들은 벙찔 거예요. 아니 얘기 잘하다가 왜 말이 막히니까는 뭐 이상한 걸 들이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동양과 한국은 그거를 딱 뛰는 거 있잖아요. 벙찌는 거를 이해한단 말이야.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덩어리로. 사실 이 여자 주인공한테 제가 좀 감정이 상했던 것은 그 아집, 어린아이들이나 갖고 있는, 난 사탕도 먹고, 난 다 할 거야. 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질 거야. 에피소드 중에 동생의 영어 이름을 가로채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한다고요. 야, 그거 네게 아닌데 왜 네가 그거를 자꾸. 이 캐릭터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자긴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와 실제 자신과의 괴리가 되게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가장 이민자 정서 내지는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회자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홈식이에요. 이거를 향수라고 향수병.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향수, 고향이 그립다고 하는데 나는 지긋지긋해서 떠나온 거야, 여행을. 거기가 싫어서, 홈타운이 싫어서 난 여기 여행을 왔는데도 홈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가 없는데 뭔지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홈식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포르투갈 사람, 네덜란드 사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홈식에 대해서 이 비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 혜성이라는 존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홈식은 현재가 아니야. 존재하지도 않아. 하지만 나의 굉장히 애틋한 그 무엇인가고 나의 아이덴티티야. 나의 유년 시절이고 뭔가 굉장히 애틋해. 하지만 얘는 현재의 지금 나로선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약간 의인화를 하면 이런 구도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민자 정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거기 이미그레이션이랑 단어가 계속 크게 나오고 그녀가 계속 뭔가 황망해하는 눈빛들이 계속 나오면서 얼마나 자기가 뿌리 내리고 거기서 사는 것에 좀 비자발적으로 던져졌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이 당사자는 억울해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에서 마음을 충분히 열 수 없었던 이유였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고국과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더 애틋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찾아왔을 때 정말 현재의 부부 생활에까지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등지고 그렇게 속닥거릴 정도로 거기에 너무 내밀하고 너무 그게 감정이 세니까 내가 현재 이 남자와 함께 있고 번역도 해주면서 대충 얘기를 하다가도 얘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거기에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얼마나 비합리적이면서 동물적이면서 이런 감정인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들이대야 하는가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인연이었나 보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되게 변명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그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죄책감과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걸 까발려 버리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민자 감성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지금 뿌리 내린 곳이 흔들릴 수 있으니 나는 언제든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른 좀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전생과 환생을 얘기한다고, 윤회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빡쳤던, 그 화가 났던 부분이, 제가 그 화가 나는 부분은 계속 로라한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걔의 존재가. 그러니까 회피형 대화가 너무 싫은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소나기가 떠올랐다니까요. 이 바보 하면서 조약돌 던지잖아요. 그게 사랑이래. 누가 알아?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의 표현이 너무 사실은 답답해요. 우리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근데 사실 성장하고 나서는 인력과 청력이라는 힘이 존재하지만 둘 다 사랑이잖아. 왜냐면 인력은 쉬워. 좋으면 끌어당기겠지. 그런데 좋아서 밀어내는 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존재들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거 분명히 저 마음에 있어. 마음이 동하는 순간 걔한테 못되게 굴어. 뭐 고무줄을 끊어. 초등학교 때 같은데. 그 초등학교 때나 그러죠. 장난을 쳐. 자, 지금 얘기하셨잖아. 이거 어린 감정 아니에요? 그렇죠. 미성숙한 감정이다. 미성숙한 감정이죠. 좋으면 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밀어내는 것은 싫다는 표현이다. 라는 어떤 사회적인 프로토콜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노라는 성인이 아니죠.
되게 저는 흥미롭게 봤던 지점들이 노라라는 캐릭터가 처음에 저는 그런 거였었어요. 이 어린 두 소년 소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거든요. 아, 둘이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막 발에 그림도 그려주고 엄마가 물어봤을 때 혜성이 남자답잖아 라고 자신의 굉장히 취향도 있고 분명하게 말하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나중에는 손까지 잡으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근데 그 지점이 이제 역설적으로 어려지기 시작한 시점이 그 이민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어요. 퇴행이구나. 네. 너 왜 가? 노벨상 못 하잖아. 사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 아이가 작가를 꿈꿨다든지 이런 설명 하나도 없이 사실은 너 외가를 그저 나는 넓은 세상을 위해서 간다라는 이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슬픔과 낯섦을 이기는 방식으로 굳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나는 에미상을 뭐 무슨 상 탈 거야. 계속 그걸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거든요. 주인공이. 너 정말로 무슨 상 타고 싶어? 근데 저는 그것들이 과연 그거 과거에 너 그래서 이민 왜 갔어? 라는 답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처럼 보였던 거였었어요. 그렇죠. 네. 영문을 모르니까. 네. 하지만 노라는 이미 그 거짓말이 자신이 돼버린 거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돼버린 거죠. 명분이 됐겠죠. 네. 아, 내가 여기 온 건 성장하기 위해서고 더 나은 삶, 소위 말해서 넓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구나 라고 스스로 속이지 납득했겠지. 않았으면 이제 굉장히 그 어린아이가 견디기 힘들었겠죠.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이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정말 말씀하신 퇴행의 과정처럼 보였던 건 거죠. 근데 나는 확실하게 찌질하고 나쁜 어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그 말을 할 때도 이게 과연 그 로라의 답변인가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미국 왜 가? 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노벨상 못하니까 라고 하는 게 그게 로라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너 미국에서 이제 무슨 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하는 것도 필리처상 받을 거야도 내가 볼 때는 그거를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누군가가 미국에 온 거를 얘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네가 이제 미국 가면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거야. 왜 한국에서는 노벨상이 나오지 않았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이만큼 나왔어. 그러니까 너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가르쳐줬을 것이고 미국에 가서도 얘가 이제 그 노벨상에 대한 뭔가에 대한 그 이제 그 벽에 부딪혔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학교에 가고 이제 뭐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또는 그거에 대한 벽이 한계가 느껴지면서 다음 단계 자기의 직업을 고를 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분명히 또 부모가 그거를 가지고 또 위로하지 않았을까? 너 이제 필리처상에 도전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노라한테 불쌍했던 점은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의 꿈을 자기가 한 번도 꿔보지 않았구나. 그 나중에 이민 자체도 뭐 이민 자체도 아니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꿈꾸는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세뇌된 상태에서 자기를 스스로 그러니까 누군가 외부적인 그 세뇌가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세뇌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슬픈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진심이라는 영역은 점점 멀어지죠.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순간부터 진심에서 멀어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는 애도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과거가 나한테 침투해 들어와서 내 일상을 파고 들어왔을 때에라야 이 친구가 그 미친 짓 나를 우리가 얘기한 빡치는 그 그쵸. 남편 소외의 장면을 연출하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를 보내야만 했을 때 눈물이 터지면서 이제서야 이제 애도라는 어떤 자신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버리고 놓고 왔었던 시절 나의 잃어버린 소녀 시절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애틋하고 진심이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마무리를 짓고 오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미로 따지 서사의 의미로 보자면 그냥 파열이죠. 파열당한 자신의 서사의 문제에 대해서 그 마무리에서 사실은 저는 아서는 이상적 존재다, 장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바란다. 내가 모든 아픔을 다 겪었을 때 저기서 가만히 계단에 앉아서 쓸쓸히 나를 기다려주면서 내가 울고 갔을 때는 나를 그냥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요. 닥치고 안아달라. 말은 하지 마.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나는 거기가 비현실적이었어요. 아 근데 비현실적
웃긴 수준의 인물은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비현실적 사실은. 장치야. 그쵸.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쵸. 그렇게 사실은 행동할 수 있는 인물은 얼마나 될까라고 저는 생각하면 거의 없죠. 만약에 다른 자신의 파트너에게 그거를 기대하고 요구한다는 건요. 너무 잔인한 짓이에요. 욕심이죠, 욕심. 예,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성별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돼요. 음, 그러니까 그 로라의 역할이 혜성이었고, 그, 남자야. 그 다음에 아서는 그 혜성의 아내야. 기다리는 사람이야.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과연 아내가 그렇게 기다려 줄까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굉장히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라. 비현실적이야. 왜냐 비인간적이라는 게 이게 뭐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는 없어. 다만 우리가 그런 걸 소망할 때 이 사람은 성장이 아니야. 이건 더한 퇴행이에요. 그쵸? 만약에 제가 다른 가정을 해봅시다. 남편이 아서가 똑같이 했어. 얘처럼. 우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러고 짐을 싸고 갔다고 생각해. 아니 남자친구가 들어온 순간 그랬다고 생각을 해봐. 난 시간이 필요해. 이건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혼란스러워. 적어도 만약 화를 내거나 내치진 않아도 난 혼란스러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거를 노라가 한 짓이잖아. 자기가. 그거를 유보했단 말이에요. 유보한 게 아니에요. 로라가 유도한 거예요. 근데 저는 노라도 계속해서 그 혜성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된 거라고 봤었어요. 뭐를? 그러니까 즉 처음에는 정말 별 생각 없이 나는 아무렇지 않게 이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과정이 느껴지는 것도 그 과정에서 뭐 되게 옛날 얘기를 하거나 혜성이 새로운 말들을 하는 걸 보고 느끼는 것도 아마 이게 뭘까? 잘은 모르겠지만 뭐 나쁜 게 아니구나 정도로 받아들였다가 이제 최종장으로 가서야 비로소 이런 게 결국은 이런 맥락이었구나. 결국 내가 맞이했던 건 그런 질투심이기도 하고 어쩌면 바람에 가까운 감정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퇴행의 과정에서 해석되지 못하다가 비로소 아서로 인해서 오히려 퇴행을 극복하면서 이해를 한 케이스로 점점 봤던 거죠. 맞아요. 제가 봐도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오늘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로라는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는 있어. 그러면 우리 불쌍한 혜성이는 근데 우리 혜성 얘기를 너무 많이 안 했어. 근데 저는 그 혜성이 제가 이제 또 갑자기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기보다 몇 개월 전인데 정말 너무 사랑했던 12년 전 여자친구랑 연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과정이 정말 그 혜성과 노라처럼 그 친구가 연락 오면 제가 너무 꼴배기가 싫고 또 제가 괜찮아서 연락하면 그 친구가 저 꼴배기 싫어하는 그 엇갈림이 계속되다가 12년 만에 그 친구가 볼래 했는데 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맞았네. 12년 만에. 네. 그래서 봤는데 이 기분이 굉장히 복합적이면서 결국 제 결론은 이건 정리해야 되는 거네 라는 걸 정말 12년 만에 결론이 났어요. 오히려 그런 가지고 있던 애틋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만남으로써 정리가 되고 하루하루 보고 연락을 하면 할수록 그게 정리됨을 느끼면서 진짜? 이게 내가 12년 동안 그 느꼈던 마음이 허상이었겠구나를 저도 처음 안 거예요. 12년 만에. 12년 만에 만났는데 옛날만큼 그쵸. 안 이뻐요? 아니요. 예쁜 건 그대로였었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너무 다른 거죠. 저도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이 친구도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근데 저도 지금 12년 전에 저하고 비교를 하자면 사실 저는 작년의 저하고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사실 1년 단위 또는 누군가는 10년 단위, 누군가는 3년 단위 이렇게 해서 남자는 확실하게 3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군대 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2년 전에 나와 12년 전에 나의 연인과는 지금 그 현실에서의 나와 12년 전에 나의 연인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여기 패스트라이브즈에 나오고 있는 이 주인공들은 아까 우리가 환생 얘기를 했지만 계속 다른 삶을 살고 계속 엇갈리는 삶을 살고 그걸 다시 확인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혜성과 로라가 보여줬던 거는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고 상황이 우리가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쨌든 마음속에서는 아직까지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고 이것들을 어쨌든 모르겠어요. 로라가 이걸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했는지 마찬가지로 혜성도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더 진심을 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감정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혜성한테 되게 그 선택을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비추었었을 때 저 친구가 정말 기어이 남아있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정리된 5%, 3%의 감정마저도 완벽하게 털어버리려고 가는구나 처럼 보이더라고요. 정말. 왜냐면 결혼한 사실 이미 알고 있고 그 결혼한 사실을 안 상태에서 본다라는 건 사실은 끝난 이야기를 저는 확인 사살하는 측면이라고 봤거든요. 스스로에게. 왜냐면 아마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혜성이. 그렇기 때문에 구체 친구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제 자기 혼자서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마지막에 담담하게 이제 보낼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러니까 노라보다 사실 혜성이 더 빨리 정리는 시작이 됐던 것이었던 거죠. 그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답답했던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도 나처럼 찌질하고 나처럼 음란한 생각을 하길 바랬는데 걔네들이 너무 순수한 거야. 너무 순수하게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진짜 뭐 스킨십이라고는 없고 얘네들이 키스도 안 하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 니네 아직 그 나이인데 왜 아직도 순수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의도적으로 섹슈얼 텐션이 굉장히 거세가 되어 있죠. 네. 영화의 전반적인 의도적으로 연출들이. 절제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끔 사랑을 할 때 가끔 저는 현타가 올 때가 어떨 때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람 사랑하는 건가 나의 어떤 감정에 취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현타가 올 때 대상이 되게 달리 보여요. 근데 그런 감정이 실제로 대상을 눈앞에서 어떤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자연적인 접촉을 할 때 그런 어떤 설명하기 힘든 어떤 나의 감정의 과잉들이 현실적으로 약간 정돈되는 느낌 같은 게 생길 때 양가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1번 그래서 편안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게 보임과 동시에 그 사라진 것들이 되게 그게 슬프단 말이에요. 나는 저 인간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그동안 잠을 못 자고 전화를 기다렸던 그 사람이 누구지?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문자, 메시지 하나 오는 거에 이렇게 설렜던 그 사람이 누구지 하는 게 되게 그 감정이 사라졌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고통이 있으니 이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는 또 아닌 거죠. 각자가 뭔가에 빠져 있다는 건.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 라이브즈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전생의 문제보다 과거는 몽땅 전생이다. 어제도 전생이다. 라는 각오로 나가야 된다. 인생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 무겁다. 우리에게 지금 하루하루 살아나가기에는 지나간 세월들이나 모든 인연들이 사실 너무 버겁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저는 연애를 새로 할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전생을 다시 뭔가 새롭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로 자꾸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전에 했던 연애는 전생인 거야. 그래서 그 연애가 잘못됐으면 난 이번 연애에서 이거를 조금 더 좋게 가야 돼. 그쵸.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연애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난 윤회라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조심하고 여기서 많이 실수하면 다음 연애로 넘어가면 또 조심하고 하면서 그 인간이 왜 윤회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혹시 그 왜 윤회하는지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윤회를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인간이 처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시작을 한대요. 무생물에서 시작을 해서 몇 겁의 시간을 거치고 하면서 거기서 한번 깨달음을 얻으면 곤충으로 태어난대요.
곤충으로 태어나고 물고기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몇 번을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한테 먹히고 그 대자연한테 잡아 먹히고 죽고 반복하고 나면 그때 돼서야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날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업보도 쌓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업보를 계속해서 업장소멸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 업장소멸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환생을 하고 윤회를 하고 하면서 결국엔 마지막 단계에서는 깨달은 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윤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연애를 하면서 내가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연애를 해야지라고 하는 감정이 좀 비슷한 감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이 윤회, 그러니까 이제 매일이 윤회라고 하셨는데 매일 윤회를 한다면 내일은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발전적 관점에서 약간 한 발을 뗐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만난 수많은 연인들, 옆에서 본 연인들과 저 자신을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계속 반복이야. 사랑의 블랙홀이야. 그놈이고 아니, 그놈이 이거- 그놈이다. 아니 내 친구 신나게 다시 막 연애 새로 시작했다고 신나고 데리고 왔는데 우린 깜짝 놀랐잖아. 얘 옛날 그놈이야. 나는 내가 더 놀라운 얘기 드릴까요? 저는 예전에 지금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 중에 3명이 생일이 똑같아. 뭐가 발전입니까, 지독한 여러분? 아. 인연에서 발전은 없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 생에 조금 더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안겨주는 게 아닐까? 너는 지금은 계속해서 이 고통을 얻고 있고 너는 계속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다음 생에서는 그거를 기억하라고 뭔가 메시지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좋았던 점은 뭐냐면 사실 한국 사람들도 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일부러 옷깃을 스치죠. 인연을 만들려고. 야, 인연 되는지 볼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향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향수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옷깃만 스쳤을 때 그냥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게 사실 요즘의 예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속담이나 그런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까지 뭔가 인연을 엮는다는 거는 이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진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인연을 엮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연이라는 게 우리 마음처럼 참 되지 않고 그걸 이 생에 겪게 하는 이유는 다음 생을 좀 더 뭔가의 다른 더 좋은 인연으로 또는 여기서 맺어지지 않은 인연이 다음 생에서는 조금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삶을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삶의 시선과 프레임이 달라져요. 나의 실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어떤 인연, 지금 나랑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그래 뭐 내가 인연을 맺고 있는 365명 중에 얘가 하나구나라는 거하고 오직 너뿐이야 하고는 이게 되게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길게 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아서 그러니까 저도 그 상황에서 과연 그 포용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나와 결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분을 수용한다는 것은 완전한 이해도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의 말로 좋아하는 그냥 너 그 자체. 내가 허용할 것도 없고 내가 부정할 것도 없는 그냥 너라는 상태로 공존한다는 게 저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건 사실 판타지죠. 예, 그건 판타지물이잖아요. 물론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 영화가 저한테는 재난물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은은한 충분히 재난물. 예, 재난물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들의 빠의 장면과 이런 모든 게 이건 재난 영화다. 동공지진이지. 이렇게. 계속 뭐지? 왜 저러는 거지? 이렇게 조용하게 사람을 뒤집어놔? 이런 음. 정도의 임팩트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감정이 그렇게까지 업셋되고 했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그런 어떤 긴 어떤 시선으로 인연과 여러 가지를 보지 않고 굉장히 좀 조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그렇게 다시 재회를 하거나 다시 어떤 소중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의 스탠스를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혼란스러운 상태인 내가 노라라면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아서라면 혹은 내가 이제
고백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어서 한이 맺힐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뒤늦게로라도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좀 하고 싶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삶을 길게 보고 뭔가 이렇게 롱텀으로 봐야지만 모험을 하겠구나 하는 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하는 연애나 저의 연애관에서는 극과 극에 있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로를 가리키고 타로 보잖아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게 연애 상담이에요. 왜요? 제가 잘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애 상담 뭐냐면 이걸 고백을 할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건데 저는 대부분 다이렉트로 물어보거든요. 상대의 마음. 상대의 마음. 되게 답답해요. 상대의 마음을 모를 때, 그걸 감출 때, 또는 그걸 나한테 얘기하지 않을 때. 그럼 나는 그거를 들을 때까지 괴롭혀요. 아니 근데 상대가 노라야. 말할 듯 아닌 듯 사람하는 듯 아닌 듯 사람은 애간장을 태우면서 나는 이미 걔가 미국에 떠났을 때는 마음 정리 끝났어. 아 진짜? 네, 만약에 내가 혜성이었다면 어렸을 때 그러고 지냈어도 내가 군대를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여자가 생긴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로라는 끝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극과 극이라는 거야.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혜성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나라는 생각이 달라요 많이. 그러니까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저렇게 마음 정리 못 한다고? 분명히 나도 그 중간에 연애를 했다고 했잖아. 결혼할 여자도 있었지만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되게 제가 볼 때는 걔도 되게 비겁한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도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뭐 지금 지미의 지론대로라면 뭔가 마음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의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이제 그것들을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안 될 거 알아. 안 될 거 알고 내 마음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아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간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 연애 상담을 할 때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걸 왜 정리를 못해? 왜 그거 고백을 못해? 왜 그거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그 스탠스를 항상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저한테는 되게 괴로운 고구마 100만 개죠. 고구마 100만 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혜성의 시절을 지내지 않았냐? 아니에요. 저도 지냈어요. 제가 한 6년 정도를 그렇게 지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우린 누구나 혜성이었을 그러니까 시절이 혜성이었던 있지.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시절이냐면 연애에 대한 감정을 전혀 내가 정의하지 못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전 어떤 상태였냐면 사귀다 헤어졌어요. 근데 오해 때문에 헤어졌단 말이에요. 더 사귈 수 있었어. 지금의 저였으면 난 끝까지 버텼어. 얘가 무슨 짓을 하든 기다려줬어. 그래 놀다 와라까지 됐을 것 같아. 진짜? 근데 그때 아서네? 그쵸. 저는 아서에 더 이게 공감이 된다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여자가 만약에 나로 만족을 못해. 그러면 놀다 와가 난 된다니까요, 지금. 마지막에 나한테만 돌아오면 돼.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과거에 나는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왜 헤어졌냐? 그냥 얘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갔다는 게 싫었던 거야.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되게 저의 찌질한 면이 다 드러나온 거야, 그때. 막, 걔네 집 앞에서 막 술을 먹고서 막 난장을 펴다든가. 그땐 그랬죠. 너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저도 막 그런 땡깡을 피운 거죠. 안 되는 거 알고, 그걸 여자가 받아들였을 때는 되게 그 찌질하게 본다는 걸 알면서도 500일의 썸머에서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린 남자들은 썸머를 욕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해하잖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제 감정은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혜성이 그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느낀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도 뭔가에 대해서 로라를 좀 더 생각을 했고 정말 사랑을 했다면 가지 말았어야지. 네가 네 선에서 정리를 해줬어야지. 근데 그거를 너의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로라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놨잖아. 걔는 걔대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카야님은 로라를 쌍년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있는 혜성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얘 쌍놈도 아니야. 그냥 못난 놈인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둘이서 같이 계속 이 영화는 이 두 명이 계속 끌고 가는 영화인데 보는 내는 저는 되게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답답한 것들. 저는 정리하러 갔다고 전혀 생각 못했어. 혹시나 해서 갔다고 생각했지. 혹시나. 혹시나라는 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그녀의 마음이야. 남아 있다면? 나는 그걸 확인하러 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과연 어느 궤에 나와야 되는가를 조금 놓고 보면 이게 홍상수 계열인가? 굉장히 복합적이죠. 네. 네, 섹스가 없이 홍상수의 영화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또 홍상수의 영화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낌이 뭔가 좀 홍상수 영화 같은데 홍상수 영화 같지 않고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 때문에 깨달았어. 섹스가 빠졌구나. 섹스가 빠졌고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이 빠졌고. 그렇죠. 지식인과 권위자들이 지식인이 안 나오지. 지식인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걸 만약에 홍상수 계열에 놓고 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혜성은 되게 찌질한 거고. 찌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사실 찌질함이 자기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연애하면서 실패하고 고통받는 것은 어쨌든 어쩌면 찌질한 자신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애하기 전에는 얘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애착 관계 속에서 이런 찌질한 내가 나오면서 되게 고통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고통받았던 이유, 재난 영화인 이유는 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남편에게 완전히 등을 대고 그리고 둘이서의 미래를 즐기는 장면을 그게 트라우마가 되셨구나. 저는 그거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는 걸 목격했었던 경험이에요. 근데 그게 분위기가 둘이 뭐 사귀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저 년놈들이 암수서로 정답구나 하는 느낌을 내가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마음을 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재난 상황에 대한 그 내가 겪는 그 불지옥 이거에 대해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그쵸. 하는 거고 전 연놈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근데 그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죄는 없어요. 무슨 큰 죄를 진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인공노할 남녀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런 어떤 저만의 뭐가 건드려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생물학적인 그 주고받음이랄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만난 지 0. 몇 초밖에 안 됐는데 둘이 섞임이 있어.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소외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공포감이 있죠. 만약에 내 파트너라면. 네, 그렇죠. 내 연인이라면. 내 파트너가 몸이 움찔거리고 눈빛이 동공이 달라진 걸 굉장히 본 거야. 동물적인 반응이죠. 이때 나는 얘한테 백날 얘기를 해봤자 얘가 그럴 거야. 자긴 그런 적이 없다고 할 거야. 왜냐면 이건 의식의 영역이 아니야. 근데 그럼 나만 미친년이 되는 거야. 와, 나만 완전히. 그치만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 그리고 얘는 분명히 아무 이유도 아닌데 걔랑 자꾸 얽히거나 자꾸 어디를 같이 밥을 먹게 되거나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쩌다 한번 만났다 그래도 나에게는 이미 얘네들은 1000만 번을 만난 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환자가 돼가는 거지.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도 괴롭히겠지만 이런 서사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나도 짧은 시간이나마 겪으면서 이게 사실은 어떤 만약에 교훈의 의미라면 아서가 되라.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제 연애를 하면서 찌질함을 많이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찌질함을 버리면 버릴수록 연애가 잘 안 돼. 맞아. 이게 이상한 이게 반비례 관계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진정한 파트너는 진정한 연인은 내가 혼자 자립할 수 있을 때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근데 그게 너무 요즘에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나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꽤 지났어. 혼자 지내는 거 잘 지내왔어. 근데 왜 나는 항상 외롭냐고. 왜 연애가 잘 안 되냐고. 근데 오히려 내가 찌질했을 때 연애는 더 불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찌질하고 상대도 찌질하기 때문에 이게 그 케미가 서로 찌질한 사람들끼리 맞아가지고 그걸 보듬고 이해하고 막 그런 그 감정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 사람들이 더 그 매듭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니까 매듭이 안 맺어져. 아서와 노라의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 파트너지만 네. 계속 허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아서 입장이 되고 보니까 로라를 볼 때 정말 좀 나를 기만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 근데 나도 찌질해야 되거든. 나도 찌질하면 나 기만한다는 생각 안 할 거야. 왜냐면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막 짜증도 내고 막 옆구리도 찌르고 잠깐 그 혜성한테 잠깐 화장실도 좀 따라와 볼래? 너 잠깐 와봐. 그 어설픈 한국말로 너
말 그만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할 수 음. 있는데 뭐 참 이게 이 영화가 좋긴 하네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긴 한데 그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연애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 차분해지고 또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이 되면요. 정말 저 요즘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때리고 싶은데 연애는 안 해도 되고요. 연애가 잘 안 돼요. 예. 현자들은 그래서 혼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쵸. 예. 수행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죠. 그래서 저는 그 연애를 할 때 찌질함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가 그 울분을 토하고 또는 우리 감정을 섞고 이해도 하고 하지만 정말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그 찌질한 감각들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그 찌질한 그 감정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인정해서 좋은 영화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영화를 추천한다면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신지? 전 네. 제가 아는 쌍년에게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너를 보아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아라. 저는 반드시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감상도 궁금해요. 제가 만약에 이 영화를 과거로 보낼 수 있다면 저는 30대 초반의 제이크한테 보내고 싶어요. 왜요? 그때 무지하게 찌질했거든. 근데 이 찌질을 내가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 아 맞아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아마 30대 초반의 제이크가 공감을 하겠죠. 공감을 하는데 난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써놓을 거야. 제발 아서의 입장에서 봐라. 그러면 조금 더 나의 그 찌질과 그 막 끌어오르는 감정들이 아서에 조금 더 공감을 하면서 가라앉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연애를 그때보단 조금 더 현명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저는 과거로 보낼 수 있다면 과거의 제이크에게 보내고 싶어요. 저는 이제 막 제 친구들이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깊은 관계를 이제 막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 영화를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더 내밀한 소통? 아이도 낳을 거고 이제 내밀한 어떤 소통들이 계속 마주할 텐데 그렇다고 우리의 과거가 또 다가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늘 언제나 불쑥불쑥 그쵸, 찾아오고 예기치 않게 네. 오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그 과거를 또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친구들한테 이 영화를 좀 보여주고 싶다. 내가 볼 땐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 것 같은데. 아 물론 그러니까 혼자 봐라. 아내랑 혼자 같이 봐라. 보지 말고 너 혼자 보거나 그 여자친구 아내가 되는 제 여자친구들한테는 너 혼자 봐라. 남편이랑 보지 마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좀 성숙하게 너의 그 결혼 삶을 즐겨라.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같이 보면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면 네. 사고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는 뜨끔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바람 피는 게 걸렸나? 라고 하면서 그쵸. 네, 부부가 같이 보고 그러겠지. 그쵸. 울어? 왜 울어? 너 왜 울어? 이렇게 되겠죠?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 처음에 할 말이 너무 단선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지미가 이제 그 중간에 이 영화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너무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화를 극찬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일리가 거예요. 있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 영화를 그냥 되게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고 있었는데 말씀대로 뭔가 평론의 시선이라든가 뭔가 조금 더 영화 미학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맞아요. 정말 뜯어보고 우리가 맛보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인데 내가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왜냐면 이 영화는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보기 전에 이미 감정에 사로잡혀서 웬만한 막장 드라마 급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김치 싸대기만 없었을 뿐이지 이거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감정들을 이입해서 보는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고,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왜 이 인물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까?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까? 왜
첫 번째 장면들은 그 전선이 가득한 달동네에서 마지막에 그 기둥들이 마치 그 전선처럼 얽혀있는 그것들이 뭘 의미할까 이런 좀 비주얼적인 측면으로 또 왜 감독이 이렇게 찍었을까를 보시면 생각보다 이 영화가 되게 많은 말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되게 영화는 그렇죠. 깊게 보실 수 맞아요.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쵸. 저는 이거 필름으로 찍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이 영화 맞습니다. 그 굉장히 오랜만에 필름으로 전체 찍은 영화가 지금 맞습니다. 제대로 봤네요. 네. 왜냐면 영화에서 느껴지는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올드해. 올드. 근데 그게 되게 의도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럼 제가 봤던 게 맞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 느낌 자체가 그 색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질감이라든가 왜 그 초점도 사실은 필름으로 찍으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쨍하게 맞는 느낌이 아니라 네. 맞긴 맞았으나 안 맞은 건가 맞은 건가 하는 모함이 그리고 있죠. 노이즈가 있고 그쵸, 예, 그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올드하게 봤는데 이게 결국 이게 진짜 모두 다 의도된 거고 이런 감정마저도 만약에 의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이런 논란과 이런 대화를 하는 것까지 예상을 했다면 저는 이거 각본상에서 끝나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그 수많은 저희처럼 외국인 관객들도 정말 얘기를 많이 한대요. 누가 나쁜 것 같다. 누가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인연이라는 개념을 또 새로 하면서 누가 더 인연인 것 같다. 이 영화에서는. 뭐 이런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콘텐츠를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또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한국 영화가 그 발전하는 길은 이런 영화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흥행하고 있는 영화들 많잖아요. 뭐 파묘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4편을 앞두고 있는 범죄도시도 그렇고 이게 저는 한국의 가장 발전된 영화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르와 그다음에 이야기거리 중 가장 좀 발전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은 다른 결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술 영화에 가까운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영화가 등장하고 있다는 건 한국 영화가 무지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한국 영화로 봐야 되냐, 헐리우드 영화를 봐야 되냐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헐리우드에서 한국 얘기를 이렇게 진하게 해? 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그 외국에서도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불과 우리 10년 전에 그 TV 프로에서 한국 어디예요? 라고 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한국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렇죠. BTS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속담을 알고 있고 그 속담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외국에서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표면적 발전 외에도 이제 내러티브에서도 우리가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고 이게 세계에서 통하기 시작했다는 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민자 정서가 참 표면화됐다. 이민자의 서사와 이민자의 감정, 그리고 누구나 느끼는 이 이방인 같은 느낌과 뿌리내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이 이 코드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걸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한국인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되게 부정적인 묘사가 많죠. 지독한 인간들. 그러니까 그 사실 LA 폭동이 있을 때 한국인들은 그렇죠. 루프탑 피플이었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버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비국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국민이죠. 네, 비국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황인인데 황인 중에서 쇼핑센터를 점거하고 그걸 맡고 있는 사람 또는 되게 앞서 있었던 여러 영화에서 한국인들은 되게 욕심 많고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고 아시안 중에서 유태인 그 자린고비들처럼 묘사를 했단 유태인처럼 말이에요. 묘사가 됐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다른 다양한 그 등장 인물과 내러티브를 갖게 되면서 저는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기존에 그 헐리우드에서 열심히 찬양하던 건 일본이었거든요. 일본 문화, 일본 문화. 그다음에 뭐 일본 연예인들이 진출이 많았고 그다음에가 이제 중국인들, 홍콩, 그리고 뭐 대만 그 정도였고 그나마도 타이 같은 데는 뭐 주연 배우는 아니더라도 조연으로 많이 나왔었고 그랬는데 유독 한국 배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많이 소외됐었고 그다음에 조연도 쉽게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쵸. 또 한국인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뭐 선진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외에서 관심을 줘도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부분에서 좀 흐뭇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패스트라이브즈 가지고 저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거든요. 더워 죽겠네요. 열띤 네. 토론을. 네, 본의 진짜, 아니게. 네, 참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찌질한 감정을 이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안도를 가졌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내가 너무 진짜 아서 입장에서 너무 다 너희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버리면 저는 진짜 연애 못할 것 같거든요 이제는. 네, 근데 오늘 정말 이렇게 뭐 서로 다른 의견들과 관점들을 보게 돼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더트라 시즌 3 개취타치 영화 이야기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고민이긴 한데 최근에 좀 재밌게 본 영화 또 있으셨나요? 최근에 아무래도 재밌게 봤던 영화는 뭐 듄 또 빠질 수 없을 것 듄. 같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네. 있죠, 듄. 네. 네. 카야님은? 저는 최근 개봉작은 아닌데 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게 도그맨이라는 도그맨. 릭 베송이 영화사에서 차지하는 또 이 비중이 또 적지 않으므로 그쵸. 네. 이 릭 베송이 다루고자 하는 이 월드, 도그맨 월드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정말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던 게 도그맨이었는데 제 지인이신 김시선님께서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저한테 그 영화를 무조건 꼭 보라는 거야. 내가 너무 좋아할 것 같더라고. 또 개봉하자마자 가서 보고 와서 정말 극찬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결국 그 관객 수로 보면은 한국에서 되게 망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릭베송 영화 중에서 저는 손가락 안에 꼽을 때 이건 저는 그 정도 완성도예요. 저는 가장 재밌게 본 게 그랑블루였었고 그쵸. 그랑블루. 그 다음에가 도그맨이고요. 세 번째가 레옹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릭베송 영화 중에 이 영화는 진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릭베송이 이 해외에서 인터뷰한 거 보면 되게 자신감 넘치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내러티브라든가 여러 부분이 정말 릭베송이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 결정이 됐네요. 저희 다음 이야기는 봐야 되겠네. 네,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정말 능력이 돼서 저는 이 영화 심폐소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볼만한 영화를 찾고 계시다면 이 영화를 꼭 보라고 강추한다고. 정말 강추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에 할 거니까. 다음 기회에 저희가 만약에 도그맨을 할 수 있다면 도그맨을 가지고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좋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